일단 국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동재 채널 A 전 기자가 구속이 됐죠. 네. 거기에 맞춰서 채널 A를 포함한 기자협회가 언론의 독립성이 손상됐다.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항의 서한을 내놨어요. 근데 진해가 잘랐잖아. 그리고 진해가 죄를 인정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언론의 독립성이냐라는 얘기를 저는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일단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제 본격 수사를 하자마자 바로 채널A 기자가 구속이 됐죠. 네, 영장 담당 판사가 증거인멸 등 구속 이유가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동재 기자가 사용하던 휴대폰과 노트북을 포렌식, 그러니까 완전히 지워버렸어. 그러니까 아주 백지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포렌식도 못하게끔. 그랬으니까 이미 증거를 인멸한 거 맞잖아요. 그렇게 돼서 17일날 이동재가 구속되자마자 18일날 이제 한동훈 전 지검장이 이제 검찰에 출석하기로 약속이 됐었는데 바로 18일날 도발이를 깠습니다. 말하자면 이동재의 구속을 이 한동훈이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조사를 받으려고 하는 그 일정을 어기고 일단 도발이를 깐 겁니다. 자, 왜 채널A는 이동재를 해고하고 관련 있는 노트북과 전화기를 말끔하게 지웠을까요? 네. 이 자체에서 이제 범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시인하는 일종의 이제 공범의 자세라고 봐지는데, 자, 중요한 건 이동재도 스스로 뭔가 느낀 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야, 이거 잘못하면 내가 이거 다 뒤집어 쓰게 생겼는데 라고 하는 그 스스로의 이제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검찰이 이동재를 구속시켜 준 게 사실 이게 이동재의 목숨을 구한 게 아니냐. 사실 이동재도 자칫했으면 번개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검찰이 구속시킴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증거, 가장 핵심적인 증인을 구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너무 극단적인 상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동재 구속으로 연루돼서 앞으로 이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일파만파로 커집니다. 물론 뭐 한동훈은 당연하겠지만 한동훈과 연관이 돼 있는, 그러니까 이번 어떤 기획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같이 동행한 듯한 의심이 보여지는 우리 이제 윤짜왕, 네, 윤짜왕을 필두로 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지휘했다고 봐지는 채널A의 법무팀, 그리고 이 기사들을 퍼다 써 날렸던 언론사들 등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계돼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일에 이동재가 잘못된다고 하면 이거는 시작도 못 해보고 날아가는 케이스가 생기거든요. 이동재를 잘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동재가 이제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요, 녹취록을 일부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동재도 자기가 스스로 살 길을 찾은 거지. 나 혼자는 안 죽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이동재 기자가 나이는 젊지만 채널A에서 대단한 활약을 했어요. 조국 청문회 관련 전후로 해서 검찰발로 단독, 그러니까 특종이 나온 게 채널A가 2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한테서 받은 소스로 단독 보도를 때린 게 조선일보, 이게 조선일보, 조선TV보다 3배 이상 많아요. 조선일보에 뭐 6, 7건이 뭐 이 정도 수준인 건데 채널A에만 20건을 몰아줬다는 거지. 굉장히 민감한 밀착 관계가 있었다고 봐줄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A가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단독 보도한 게 32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는 안 나오는 뉴스거리를 가장 먼저 보도했다고 하는, 뭐 어떻게 지금은 다 가짜로 밝혀지고 있지만 단독 보도만 32건인데 이 중에 29건이 이동재가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전담 리포터였던 거지,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만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동재가 알고 있고 이동재 연결 관계하고 걸려 있는 채널의 입장이나 검찰의 입장에서도 이동재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위험한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 그 한동훈은 4월달 지난 4월달에 이제 이 유착 관계에 대한 첫 보도가 나왔을 때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 만난 적도 없고 전화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녹취록이 나왔어. 음성 파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녹취록이 공개된 거니까. 근데 녹취록의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이거 KBS가 보도를 했다가 하루 만에 뭐 사과 발표를 합디다만 사과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협박받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기인 즉슨 총선에 야당이 승리해야 윤자왕이 힘이 실린다. 그래서 이런 취재로 자기가 뭔가 취재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거고 한다고는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취재를 독려했죠. 그리고 이동재가 유시민 그 이사장의 뒤를 캐는 데 있어서 이 양반은 이미 이 정계 은퇴를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크게 정치적 부담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실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은 뜯어도 민주당이는 어디 정계에서 개입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로 해서 이 사람을 잡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제안에 맞춰가지고 뭐 그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응답은 없었어. 거기 녹취록 안에는. 하지만 이 만남을 가진 이후에 실제로 이제 이철을 비롯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뭐 알고 있는 건 나한테 털어놔라 하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 협박을 받았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뒤에 현직 검사장이 있다. 이름은 한동훈이다라고 하는 그 실체까지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혀 안 했다는 거지.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그 검찰이 독직을 했다거나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었다. 또는 뭐 언론을 이용해 갖고 뭔가를 이제 표적 수사를 대신하려고 했었다. 표적 수사에 거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기자가 이거를 받아와 가지고 단독으로 유시민 이사 돈을 줬네 하는 방식으로 터치면 이걸 검찰이 수사한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를 잡고 그와 관련된 계좌 처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겠지. 실질적으로 계좌를 털어갔다라고 하는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이거를 작품화하기 위한 시나리오하기 위한 자체적인 조사를 충분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봐요. 문제는 이 목적이 이 녹취록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겁니다, 여러분. 공모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선 시점을 목표로 두고 총선에 영향력을 미쳐서 야당이 승리하게끔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정황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사안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한동훈의 그 얘기 중에 이제 일개 장관이 국민의 알 권리에 포샵질을 하고 있다. 이게 일개 장관이라는 얘기가 자기 직속 상계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지칭한 거예요. 네. 이 녹취록에 이 내용도 나온다 그래요. 야, 지금은 좌천 가서 연수원에 있는 한때 지검장에 갔다고 하지만 자기 직속 상관 중에 최고 상관한테 일개 장관이 라고 할 수 있는 이 배포, 거기에다가 국민의 알 권리로 이거를 둔갑시키는 이 멘탈, 정말 얘네들은 무슨 생각으로 검찰질을 했고 대한민국의 정치와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적인 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생각해? 지들 검찰이 대한민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결국 이번 수사에서 이제 한동훈이 피해 나갈 길은 없을 걸로 봐요. 사실 진즉에 그 구속을 시켜야 돼. 지금 있는 정황으로 봐서는. 진짜 증거인멸은 한동훈이가 다 하고 있는 상황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채널A하고 법무팀하고 열심히 짜움을 맞추면서 이걸 어떻게 이동재의 개인적인 일탈로 몰아가기 위한 수작들을 꾸미고 있을 건데 이거를 빨리 구속 안 하는 것도 난 사실 불만이긴 해요. 하지만 어찌 됐거나 이 정도 내용이 공개되고 나면 한동훈도 이제는 버리는 카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정점은 말이죠. 한동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 이제는. 윤석열이 부산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방문 내용이 뭐 지방 출장 같은 뭐 엄밀한 공무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지만 어찌 됐거나 그 자리에서 이동재와 한동훈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주변의 시선을 피해서 부산에서 이제 밀담을 나눴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 13일 날 이 만남이 있은 후로 만난 건 사실입니다. 팩트니까. 17일, 20일, 24일 연속으로 이철 전 대표를 압박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철 측 인사를 만난 게 구속돼 있으니까 뭐 변호사가 됐든 지인을 만났겠죠. 유시민과 신라전의 관계, 돈의 문제, 형량을 어떻게 해줄 수 있다 등등 기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종의 협박과 거래, 회유를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허위 진술을 해라.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허위 진술에 대한 압박까지 했다는 거죠. 이미 그 압박을 들은 사람이 있고 만난 정황이 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태 이동재가 나는 이 한 검사가 뒤에서 다 봐준다 그래서 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한동훈은 빠져나갈 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동재를 필두로 해서 이제 이 기레기들에 대한 참교육이 이제 시작할 거예요. 뭐 이런 건이 한두 건이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분연하게 일어섰었죠. 네.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그만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허위 과장 보도가 있었는데 내가 여력이 없어서 대응을 못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신문사와 각 기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임팩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조국 장관은 기다렸던 거야. 이게 무르익을 수 있도록 얘네들이 가다 어디까지 가는가를 끝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혐의 내용이 대부분 지금 허위로 밝혀지고 있는 이제 법정에서의 판결이 끝나가고 있는 이 단계에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본인의 이제 계획이겠죠. 법적 대응에 대한 계획을 밝혔고 심지어 이제 자기 그 본인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를 했던 보수 유튜버 우종창이라고. 이게 저는 월간조선 기자지만요. 전 기자. 예. 뭐 나이는 상당히 들었더라고. 내가 딱 봐도 60 넘으신 것 같은데 이 양반이 나름 또 보수 유튜버 중에 상당히 이렇게 쩐을 챙기는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무리한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조국 장관을 비난했죠. 그래서 마치 이제 조국 장관이 누구 뭐 인사청탁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누구를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정말 없는 얘기들을 자기 상상에서 나온 대로 끌어써 갖고 이걸 방송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해서 명예훼손의 혐의를 붙여가지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해 버렸습니다. 자, 요런 사안이 선례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허위 보도를 했던 어떤 기자, 어떤 유튜버들도 전부 다 실형을 맞을 수 있는 판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를 시범 케이스로 끌어낸 거죠. 선례를 만든 거죠. 법적인 판례도 만든 거고요. 자, 이와 같은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비슷한 사안으로 걸게 되는 모든 종류의 기레기들이 전부 다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발표가 나가자마자 이 내용을 언론에서 제대로 된 보도를 안 해요. 심지어는
우종창 씨가 구속됐다라는 기사를 쓰면서 말이죠. 그 기사에다 조국 장관 사진을 거는 거야. 조국 장관 피해자인데, 고소인인데. 우종찬 기자 사진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스브스가 이따위 방송으로 공중파를 했다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변해지고 난 다음에 오종창 씨 구속된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조국 장관이 SNS로 이 내용을 안 알렸으면 17일 날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무려 70만 개가 넘는 기사들이 일거에 삭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조국 장관 관련해서 한 3개월 동안 쏟아낸 뭐 기사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허위 기사가 대부분이었을 거고, 그걸 쓴 애들이 지금 와서 그걸 지우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이걸 날리고 있는데요. 진짜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의 유튜버나 네티즌들이 말이죠. 조국 장관에 대한 기사 100만여 건에 대한 모든 출처와 관련 기사, 그리고 당시 업로드 기록들을 전부 다 스캔해가지고 조국 장관한테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한 기사를 긁어서 보관하는 분도 대단하죠. 네. 100만 건에 관련된 증거 자료를 전부 다 확보하고 있다가 지금 이거를 전부 캡처해서 증거 자료를 보낸 거예요. 장관님 여기 있어요. 이 명단대로 해갖고 조지세요. 라고 명단을 제공해 준 거죠. 물론 조국 장관도 그만한 뭐 명단을 갖고 계실 겁니다만 살생부가 두부가 된 거네 이제. 네. 이쪽 저쪽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 인간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여기에 걸려들 거예요. 이 조국 장관은 대한민국 형법의 최고 권위자라 그러죠. 네. 형법으로 해서 이분이 엮어놓게 되면 기본적으로 빠져나갈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니들이 이제 다 죽었어. 무조건 법정 구속 피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사소송에서 최소 500에서 3000씩은 두드려 맞아야 돼, 니들은. 근데 기사가 몇 건? 100만 건! 와, 조국 장관님 조 단위로 아주 돈을 버시게 생겼는데. 물론 그거를 장관님이 공익적인 목적에 활용하실 걸로 믿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장관님 고소 고발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세요. 네, 돈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그 가짜 기사에 대한 역공이 시작되니까 정말 놀랍게도 말이죠. 그렇게 와글와글 해야 되는 박원순 시장 관련된 지랄 같은 방송 기사들이나 뭐 모욕적인 기사, 폄하하는 기사 이런 것들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얘네들 지금 이제 대목이거든. 여기서 막 물고 늘어져야 되건 국회의원들 지금 청문회 한참 진행 중인데 경찰 청문회를 하든 무슨 뭐 다른 이제 앞으로 박 전 장관 청문회도 생중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박원순 씨를 엮어갖고 거기에 대한 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대통령이 책임지고 뭐 사죄를 하라. 대통령하고 이거 무슨 상관인데. 청와대를 이걸로 엮어서 프레임을 잘라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언론사가 한 군데도 없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이거는 뭐랄까 작은 변화의 시작. 그러니까 돌 하나 던진 파문이 호수 전체에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언론이 스스로가 지금 정화되는 느낌을 주고 있다니까. 단순한 고소 고발 시작에도 불구한데 말이죠.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언론인에 대한 어떤 고소 고발에 대한 책임 형량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의원도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고 그게 이제 조만간 통과되겠죠. 180석이 있으니까. 이런 안들이 추가로 생겨오게 되면 이제 스스로 니들이 입에 재갈을 물든지 정화를 하지 못하면 헛소리 할 수 있는 방송들을 이게 안 들어도 되게끔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네, 백정현님 네, 좋으신 의견 감사하고요. 나중에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박 시장과 관련한 김재련 변호사의 주장이라든지
여성 단체들이 비난 성명 같은 것들이 이제 싸그리 사라졌어.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재련 변호사 본인인 거죠. 뭐 김재련 변호사의 등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의혹이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뭐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여가부 국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진정을 했던 거를 일방적으로 한쪽 말만 들을 수 없다 그러고 피해자 측을 옹호하면서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또 과거에 서지현 검사라고 고위 간부 성추행 의혹 있었던 그 서지현 검사 2018년에 말이 많았죠. 그 당시에도 이제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를 했더만요. 근데 이거를 마치 박상기 장관을 가해자이냐. 그러니까 똑같은 프레임인 거죠. 폭력은 다른 데서 성추행이나 뭐 언어폭력은 딴 데서 다뤘는데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져야 된다는 식으로 엄프를 하다가 이 법률 대리인단에서 쫓겨난 경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화해치유재단이라고 일본서 그 100억 원 받아가지고 그 당시 할머니들한테 나눠주는 이 화해치유재단의 이사를 지냈고 과거 행적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친일적인 행적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의구심이 높았거든요. 이분 남편도 YTN 간부인데 이명박근혜 정부 내내 YTN을 일종의 그 정부의 사유화하는데 앞장섰다라고 하는 의혹이 아니지 사실이니까 욕을 많이 처먹었던 사람이에요. 유재용 씨라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그 별장에서의 그 10여 명의 그 조선족 아줌마들이라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그 성매매 동영상을 제보받은 동영상을 YTN으로 들어온 걸 기자한테서 빼돌려갖고 삼성에 갖다 상납했던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요건 사실 이제 그 상사로서 기자의 취재물을 무단으로 절취해갖고 삼성에다가 영상 증거를 갖다 줘버린 거예요. 아마 이때 이게 원본이었으면 뉴스타파에서 그런 것도 터지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어찌 됐거나 공중파에서 나갈 수 있는 빅 특종 하나를 막아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쁨 받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부가 이 사건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자, 근데 난 그 솔직히 이분이 너무 좋아요. 이분의 어떤 그 무능함, 그리고 철저하지 못한 준비성. 거기에 비논리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쉽게 지금의 상태에서 이제 역풍을 맞을 계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네. 이분이 이제 그 박 시장 그 발인날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죠. 네,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부실한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의 의혹이 분노로 바뀌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고소 당사자는 기자회견에 나오질 않았고요. 증거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증거는 보여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몇몇 내용들을 보자면 일단 2년 3개월 근무를 했는데 4년간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이제 지속적인 추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2017년 5년에 발령이 나서 작년 7월에 2019년 7월에 다른 곳으로 이제 전보가 됐거든요. 시장실 안에서 근무한 기간이 한 2년 2개월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와가지고 이제 성추행으로 만들어냈다는 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내놓았던 게 물적 증거가 그 심야의 텔레그램 비밀방에 초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자회견에서 초대 메시지를 보여줬죠. 문제는 그 초대한 시간 8시예요. 오후 8시. 심야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시간인데 자, 초대 메시지만 있고 안에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 인사를 나눴다니 대화를 나눴다니 이런 게 아니라 초대했습니다만 띵 하고 뜨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만 캡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대화가 있는지 없는지 성희롱에 가까운 대화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어, 이게 일단 4년과 2년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차이가 이게 굉장히 이제 법적으로는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고소장에도 4년간 지속이 됐다고 썼다고 하니까. 물론 지금 이제 공소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소장을 지금은 진위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단 이 시간 기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도 의구심을 받는 부분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제일 큰 의혹은 그 해당 고소인 피의자가 총선 즈음에 박 시장님 수행비서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발하기 위해서 김재련 변호사를 만났고 당시에 이 당사자가 고소 고발을 당한 걸로 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UPI 뉴스라고 인터넷 신문에 5일날 특종 기사로 15일날이죠. 특종 기사로 떴다가 삭제가 됐는데 이 기사에 등장하는 그 피해자가 지금의 고소인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의혹이 더 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폭행 피해는 다른 사람한테 당했어. 근데 그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김재련 변호사가 했다는 전제하에 진술하는 과정 중에 이제 2차 피해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까 뭐 시장실에서는 어땠었냐, 시장님은 어땠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과거 근무 경력 하에 있었던 시시콜콜한 얘기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 이건 별건이었던 거죠. 이 별건 사건을 확대해가지고 고소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김재련이. 물론 지금 이거는 합리적인 의혹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소인과 이 고소인이 같은 사람이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같은 사람이라고 밝혀진다고 치면 이거는 굉장히 신빙성이라든지 의도에 그 논란을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4개월 전에 남자 비서가 어떠한 고소를 받았고 지금 재판 과정이나 뭐 판결을 받았으면 어떤 판결을 받았는가라는 부분하고 그 고소인이 지금의 피해자하고 같은 부분인 건가 이 부분이 우선 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시를 하라고 하는데 이 2차 피해다, 2차 가해다 막 이러면서 이제 김재련 변호사가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만일에 김재련 변호사가 성폭행 피해를 받은 서울시 수행비서를 고소 고발한 게 맞다고 하면 그때 얻은 진술을 가지고 지금 있는 박 시장에 대한 추가 고소를 기획한 게 김재련 변호사가 맞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꼭 밝혀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위에서 공동으로 조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재련 변호사하고. 자, 그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이런 걸 했습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 지금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증거가 있는데 안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의혹이 사실인지 밝히기 위해서 고소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변호인이나 법조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즉 이러한 사건을 의혹이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 확대시켜가지고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자백해버린 겁니다. 스스로. 네. 이게 100%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주장이에요. 뭐 국회의원이 와갖고 여기 비서는 뭐 얼굴 보고 뽑나봐 이 얘기도 성추행이라고 하고요. 낮잠을 자는데 몇 시에 깨워달라라고 하는 것도 성추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다쳐서 이제 무릎에 약을 이렇게 발라줬는데, 거기에, 시장님 입술이 닿았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약을 발라주는 과정 중에 입술이 닿는데 이거 자체가 성추행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속옷 사진을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그 사진에 대해서도 도대체 그럼 사진이 있으면 그게 어떤 혐오감을 주는 사진이 내놔봐라고 하는 네티즌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시장님이 작년에 옥탑집에서 여름나기 무슨 이벤트 비슷한 걸 했었어요. 어디 냉방장치 없는 옥탑집에서 사흘 살아보기 뭐 이런 거 이벤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하는 말로 난닝구 있고 그 안에서
그 반바지 입고 있는 거를 찍어가지고 이제 뭐 나 이렇게 더위 이깁니다. 뭐 이런 사진들을 올렸던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사진 갖고 하는 얘기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그 명확한 증거, 그러니까 확실한 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뭐 음성 녹취록이라든지 실제 대화방에서 대화했던 대화에 대한 캡처 화면이라든지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수치심을 조장할 수 있는 사진을 내놔봐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김재련 변호사와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박원순 시장에 대한 밑으로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 성폭력 상담소하고 뭐 한국 여성의 전화 뭐 그리고 몇몇 그 페미 단체들 같은 쪽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풀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 믿음도 떨어질 뿐더러 오히려 반감을 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점점 더 낮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마라톤을 같이 뛰자. 마라톤을 비서하고 같이 뛰면 뭐 예를 들어 하프 코스인데 한 1시간 뛸 걸 50분에 들어올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마라톤을 강요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실제 수행비서 얘기로는 마라톤에 온 적도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본인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마라톤에 뛰었던 것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가 지금은 일종의 그 성추행으로 이제 성추행 행위로 몰아져 가고 있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을 겪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증명된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SNS나 여기에 올라온 걸로 해서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김재련 변호사가 확실한 아이템들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안 꺼내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오히려 더 확대가 되거나 김재련 변호사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지만 그런 것 없이 만일 이렇게 허위로 고소 고발을 하거나 이분에 대한 명예훼손을 질렀다고 하면 이 사람은 사실상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한테 의뢰를 했다고 하는 고소인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의도를 하려고 제가 당신한테 그 진술했고 저 고소에 참여한 게 아닌데 이런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구경하고 떡만 먹어라는 방식으로 끌어들였을 게 뻔한데 지금 고소인 입장에서는 지금 만고의 역적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고소인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다른 변호인이나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아니다 이건 내 의도와 다르다 나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이거는 김재련 변호사가 혼자 한 것 만약 이런 상황도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김재련 변호사는. 그리고 김재련 변호사와 같이 와글거렸던 같이 동조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단체들이나 언론들은 뭐가 되겠냐는 거죠. 저는 뭐 지난주에 추모 방송을 하면서도 그 고인에 대한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늘 하고 있는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죠. 전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거예요. 박 시장이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한 거 아니냐 뭐 이따위 논리를 들이대는 정말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논리는요, 박 시장이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하고 역으로 맞아서 추론해보면 박 시장님이 굉장히 큰 자기 희생을 한 거예요, 사실상은. 아무리 박 시장님이 자기에 있는 주장을, 말하자면 결백 주장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증거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무시됐을 거예요. 이번 병역 논란에서부터 그 아들 병역 논란, 딸 유학 논란 이런 것들을 아직도 잠재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저 자식들은. 이미 확정이 되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무리한 주장을 했던 강효수의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의혹을 다시 또 꺼내서 휘집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의혹을 니네들이 공정하게 보도하고 정상적으로 했다고
아마 야당과 뭐 기레기들과 온갖 적폐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걸 정권 차원의 스캔들로 만들려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작이 있을 것을 진즉에 예견한 여러 인사들이 박 시장님한테 사람 만나는 거 조심하시라고 그렇게 충고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사태는 결국 일어나고 말았고 박 시장님 입장에서는 본인을 희생해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개혁을 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저의 세력들한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쟁을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통당이 이 부분을 정치 쟁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해보라고 하세요. 이게 어떠한 거리로 너희들한테 돌아가는지 반드시 해보라고 해서. 이게 지들이 이길 것 같아서 코로나 사태를 지들의 어떤 그 정권 재창출의 기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먹으려고 온갖 짓거리를 다 하고 온갖 거짓 정보들을 다 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잘하고 있는 대응을 비난하던 세력들하고 지금 똑같이 그걸 또 해보려고? 니들은 이미 3번 실패했어.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지금까지 기레기들이 온갖 나쁜 말과 거짓말과 모함으로 경제가 어렵다, 외교를 못한다, 남북관계가 위험하다 이따위 얘기 던져냈던 그 기레기들이 1차적으로 실패를 했고 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이 너무 훌륭했고 그걸로 평창올림픽 이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심을 잡고 동북아 외교의 중심이 됐어요. 일단 거기서 실패했고 조국 장관을 흔들어가지고 청문회 이후에 이 사건으로 일종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전복해 보려고 하는 2번째 시도 니들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3번째 시도가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역시도 실패했습니다. 이미 니들은 3번 거짓말한 양측이야. 그리고 지금 박원순 시장님 이 불행한 사태를 조장하고 만들어서 4번째 거짓말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장관이 니들 입에다 재갈을 메우기 위해서 이미 그 충분한 준비와 단계를 밟아가고 있어요. 언론 환경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그따위 기사 함부로 나올 수 없어요. 180석 거대 여당에 대해서 언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더라도 거기에 티가 잡히기만 하면 거기에 대한 징벌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법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니들이 개기면 개길수록 그 강도가 강해질 거예요. 하세요. 이 기레기들에 대한 참교육의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안타까운 마음 박 시장을 보낸 마음 안에 이걸로 해서 또 돌아오는 역풍과 이걸로 인한 또 다른 개혁의 시작이 시작됐다는 희망도 같이 좀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에피를 준비했습니다.